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가 발표되자 언론사 법조팀 선임 기자 중 한 명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기자는 플레이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이들을 기자라고 불러야 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잠시 후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어김없이 핫 이슈들을 두루두루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합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오늘 뉴스 로우킥 막강 게스트 군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도 세 분 나오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조합이 가능하군요. 네. 네, 각각 다른 공간에서 뵀었는데 네. 어떻게 세 분은 다 구면이신가요? 네.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준우 변호사하고는 TBS의 아침 TV 방송을 또 그렇죠. 같이 하고 있어서 네네. 오늘 아침에도 뵙고 왔고요. 아침 저녁으로. 네. 이 박연미 평론가는 제가 이제 오며 가며 많이 뵀었는데 네. 한 번도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눈빛을 늘 보내드렸었는데 약간 외면하시더라고요. 왜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MC 정원님은 저랑 친한 그 박정호 기자가 네. 되게 이뻐하는 동생이에요. 네. 또 이렇게 네. 또 서로 인연이. 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떠신가요? 김준우 변호사님 저랑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한 번 대타로 한 번 했었던가 뭐그 네. 정도였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진행자가 굉장히 낯익은 분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쵸. 그렇군요. 네, 입자로 시작하고 원자로 끝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본 이름, 그 네. 이름. 네, 저는 이승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TBS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또 한 차례, 오는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수능. 네. 여러분들은 다 수능 세대죠? 네. 네. 학력고사 네, 아닙니다. 다- 누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절대 아닙니다. 셋다 시선 회피하면서 들켰어요? 네. 저도 수능 세대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 봤지만. 그 차이는 있을 수 이승환 있겠네요. 진행은 200점 세대고 네. 저는 400점 세대인 그 차이를. 혹시 두 번 보신 분 계신가요? 두 번 보신 분은 안 없어요. 계시나요? 다행히 예. 1회는 없네요. 다행히 네. 느껴갔어요, 네. 제가. 네. 그 기억 나십니까? 수능 끝나고 뭘 했었는지? 옛날에? 생각나요. 어. 저희 때는 이제 수능 끝났다면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사람 많은 데로. 네네. 그 전화 안 터질 정도로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면 안 아마 되고. 지금 시간쯤이면 제2외국어까지 끝나고 네. 이제 슬슬 가방 챙기고 집에 갈 시간일 것 같은데 그렇군요. 바로 6시 내일부터 대학별 그 전형이 또 시작이 15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진되면은 대학별 전형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네. 답답하더라도. 김준우 변호사는 생각나세요? 수능 끝나고 뭐 네, 했는지? 그 이제 친구들이랑 뭔가 18세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날라리 채점 결과가 궁금해서 네. 이렇게 오래 안 있고 집에 가서 결국 이제 채점을 했던 네. 그런 범생들은 기억이 어쩔 납니다. 수 없어요. 네. 네. 그 놀다가도 집에 급하게 들어갑니다.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그 수능이 끝나면 일단은 그 채점지
그 정답지가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점을 통해서 정답지들이 풀리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네, 그거를 네. 사서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 놀고 싶어도 놀기 힘든 마음이 되죠, 보통. 그렇죠. 반성 네. 모드로. 네. 예, 올해 수능이 최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원 50만 명이 안 네, 되는 49만 3천 명. 네.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입시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만큼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좀 여러모로 좀 많이 많이 불행했던 힘들었어요. 안타까웠던 또 세대거든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마다 뭐 사스도 있었고 그전에는 뭐 세월호도 있었고 중요한 메르스도 시기마다 있었고. 네. 네, 메르스도 있었고 이 시기마다 그래서 마음껏 기뻐해야 될 시기에 기뻐하지 못했던 세대라 네네. 수능 끝나고도 이 기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불행한 게 올해 대학교 신입생들이 제일 불행하지 않아요. 아 그렇기도 하죠. 예. 그렇죠. 1년 학교를 내내 못 올해만이라도 가니까. 놀려고 했는데 네네. 놀 수도 없고 동기들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신입생들도 짜네요. 많겠죠. 그 인생에 한 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어떤 새로움들이 네 어쨌든 수험생들 거의 끝날 시간인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부모님들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로켓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뭐 뉴스에서 빠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10일로 또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내일 열릴 거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네. 네, 결정적인 시그널은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절차의 공정성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네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시그널이 가면서 조금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재판 결과 그리고 이제 감찰위원회 권고사항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흠결들에 관한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네네.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 다른 방송에서도 누차 네. 내일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혼자 혼자. 주장을 해왔는데 야. 예측 성공하셨다 지금 선구안. 이거 어필하시는 건가요? 기록에 근데 뭐 남아 있습니까? 내일 미룰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의는 열되 회의는 결론은 열되. 다음 회의로 미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징계 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방송에서 그 예측을 하신 거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증인. 그렇습니까? 같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항상 이 평이한 톤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임팩트가 중요한 없어요. 포인트에 힘주어 얘기하시질 않으세요. 네. 같이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복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 절차적 권리 보장하고 방어권도 함께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미룬 것 같긴 한데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또 윤 총장이 또 소송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방어권 보장이 재판 결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친다는 게 앞서서도 많이 증명이 좀 되고 네. 언론이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한 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징계위원회가 연기가 됐고 이건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그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5일 전에는 노티스 통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있죠. 절차적인 정당성. 시비거리를 제거한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여론조사가 네. 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느낌적인 느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내용적으로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조사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TBS가 의뢰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벌인 조사 결과인데 일단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졌어요. 37.4%. 전주 대비 6.4%포인트 떨어진 건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네. 종전 최저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한참 여론이 나뉘었던 2019년 10월 2주차 결과였거든요. 당시에도 41.4%가 유지가 됐으니까 네. 이때보다 좀 더 떨어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57.3%. 한 주 사이에 5.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 역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로 이제 옥신각신하던 그 와중에는 56.1%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종전 기록을 넘어선 것이라서 부정평가조차. 그렇죠. 네네.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특히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네.
부울경이나 그런 지역들보다 광주 전라 지역에 전통적으로 텃밭이라고 봤던 이 지역에서 하락폭이 좀 컸어요. 네네. 물론 이제 기존의 부울경 지역의 지지율은 모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텃밭에서 두 자릿수 하락폭이 나왔다. 그리고 진보에서 7.8%포인트, 중도에서 5.5%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게 정치는 결국은 외연을 확장하는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집토끼하고 스윙보터가 다 떠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얘기해 주신 김에 이 말 그대로 최저치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라고 했던 40%가 무너진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졌다기보다는 전 누적된 피로감이라고 피로감이 봐요. 워낙 그러니까 크죠. 네.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든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협파하겠다. 또 내지는 표적 수사나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하겠다는 방향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민생하고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그 연결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길게 지금 근 11개월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정확하고 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첫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일부 여론 또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줘야지. 근데 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들도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 이 판단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국민하고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걸 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채로 너무 피로감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을 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에서 잇따른 실언들이 좀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네. 민생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전 그런 피로감이 반영된 숫자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MC 장훈 씨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네. 취임 이후 최저치고 40%도 무너지고 국민의힘은 30%로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은 20%대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숫자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네. 이 국정수행 평가라는 것은 또 그 이슈에 따라 또 등락이 언제나 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제 임기 통틀어서 가장 최저치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때 또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대 네. 대통령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그렇죠. 낮았기 같은 때문에 비슷한 네. 시기로 비교해봤을 때 아직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이 임기 내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박연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이 피로도 측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 네. 과연 이 피로도를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도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감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피로감인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섞여 있겠죠. 이제 섞여 네.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진보층 내에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반영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보도들 이 이전에도 그런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편향된 보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피로감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그 맥락에서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뭐 지지부진한 공수처법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꼽기도 했어요. 이런 해석들은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지지부진한 공수처법, 공수처장 논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주요 원인인지는 저는 좀 물음표가 찍히고요. 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내 줬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입법은 다 된 건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거냐 시그네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좀 무리라고 얘기하는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좀 러프하달까 한호흡 빠른 네. 너무 템포가 빨라서 축구 선수로 치면 공보다 빨리 가는 공격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실망감과 피로도가 더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뉴스에서 1번, 2번은 코로나고 3번은 그다음 민생개혁 문제가 나와야 될 텐데 네. 2번, 3번에
추윤 갈등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채널을 돌리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쭉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권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나쁜 징후지만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응 방법이 나온다면 이걸 레임덕의 전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게 미온적 대처 때문이었나라는 거는 조금 분석을 네. 다각도로 못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올 4월에 총선 있을 때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여당에게 네. 국민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정권에 이뤄내고자 하는 제1 목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석을 안겨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때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서는 진보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해석 자체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총선을 다시 한다 그러면 네네. 이번에도 국민들이 과연 여당에게 180석을 줄 것인가 네.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숫자 자체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 없을 것 개인적으로는 같다.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열망에 대해서 큰 흐름의 변화는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상에, 지지부진함, 네. 절차에서 오는 그런 피로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흉흉해진 이런 경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지만 큰 흐름 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상의 흠결이 없게 하라고 한 건 네네. 저는 너무나 마땅하다고 네. 보는 게 이게 큰 사안이고 쟁점이 될 만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은 사안은 진짜 선수끼리 붙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싸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지고 조각을 빚는다고 하면 그 대상 최고봉에 후보들끼리 네, 네.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들끼리 붙어있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물샐 틈 없이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정책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방식이 네. 공성전의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수성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집토끼를 중심으로 수성전을 하게 되면 성 안에 쌓아놓은 병참이 떨어지는 순간 네네. 공격력이 방어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공성전을 하게 되면 계속 외연을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논리전을 펴고 논리를 통해 감성을 건드리게 되면 외연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민들에게 정책 직거래하는 친절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A가 안 되면 B의 방식으로, B가 안 되면 C의 방식으로 플랜 B, C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딱 수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건 어쨌든 이 검찰 기자들이 쓰는 거고 그 자체는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나 취지 이런 것보다는 경마식 보도 누가 더 세게 때렸다. 추미애 장관이다. 뭐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경마식 보도만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의 어떤 한계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좀 네. 고민이 네네. 약간 결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제 운동 경기를 치면 이기려고 하는데 네. 이기려고 해서 뭐 선발을 5회전에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벌 때 마운드를 등판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직구만 던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 이슈가 작년 패스트트랙 전국부터 거의 토탈 2년째 국정 운영 프라이어티에 1, 2, 3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평생 법원에 한번 안 가고 내 문제랑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로 국정 운영의 아젠다를 좀 바꿔보는 고민도 네. BH에서 정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거의 이제 네. 임기가 이제 1년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야구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야구로 받자면 7회에 지금 류현진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원포인트 릴리즈를 시킵니까? 믿고 맡겨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속이 참 안 좋을 텐데요. 관련해서 내일 명랑시사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던져주시면 내일 이낙연 대표에게 저희들 함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발언입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10만 평 아파트를 짓자. 한마디로 국회 헐고 아파트 만들자 이건데요.
경제평론가 네. 박연미 기자, 모든 분야 평론가 네. 네. 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요거는 좀 네.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그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같은 당에 있지만 이게 음. 아이디어란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용산에 있는 공원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 등등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정말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의 어떤 거주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굉장히 그 휘발성이 높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플러스 여기 10만 평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댓글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추진한다고 하면 나는 윤희숙 지지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네. 여의도 그 자리를 밀고 의사당 자리에 그걸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네. 그걸 추진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서울을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주거 정책이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서울의 집값, 전국 집값을 하락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MC 장원 씨는 제가 좀 뒤를 캐봤더니 네. 부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어디서 뭐 캐릭터 중 하나가 부자라고 하던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어디 가서 주장하신 거예요? 나 부자라고? 네. 사실 부자로 캐릭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동경에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기 실제로 때문에. 부자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네. 여의도도 사실 강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가 올라가면 과연 저 같은 사람들도 살만한 살수 곳일까, 살 수 있는 곳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장담은 안 됩니다. 이 윤희숙 의원이 발언할 때도 아파트 단지라고 했지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죠. 예. 만약에 그냥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역시나 저는 꿈도 못 역시나 꿀 우리는 아파트가 살수 될 없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이걸 경제적 평가는 물론 박연미 평론가께서 해주시겠지만 경제적 평가를 뭐에 앞서서 저는 약간 정치적 판단이 먼저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기 영합을 바란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실성이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없이 아닌. 그냥 통일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예. 그런 국회를- 약간 공허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이제 세종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네. 일단 그 세종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는 글쎄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진심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손에 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안 묻히셨습니까? 진짜예요? 저는 손을 물에 담그고 삽니다. 마치 그런 느낌적인 필링이라서. 피눈물을 안 묻히겠다는 거겠죠. 아, 피가 빠진 거였구나. 그래서 아, 네. 약간 좀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좀 너무 있긴 이상적이고 했어요. 비현실적인. 네. 정치인들 전형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언어 인플레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 정말 현실성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반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 사고를 할 때 내재적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내가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면, 내가 네. 야당의 교섭단체 이상급의 정책위 의장이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서울시 뭐 최소 뭐 행정부시장이라도 되면 그래서 이걸 정책을 얘기할 수 있을까? 선거 때가 아니라 그걸 자문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연민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집값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뤄지는 것도 워낙 또 이상적인 일이지만 이뤄진다고 한들 집값이 과연 내려갈 것인가 혹은 아예 반대로 강남과 같은 또 다른 강남에서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만약에 100% 임대단지로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정책 네. 제언인데 네. 임대주택 사업이 정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유무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소셜믹스로 섞여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단위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저는 여의도를 아파트로 다 막아버리는 건 근본적 고민 좀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100% 임대로 지어서 중대형 평수에서 3, 4인 가족들이 살 수 있게끔 짓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섞일 수 있게 예컨대 모두 100% 추첨을 통해서 섞이게 한다면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그냥 민간이 공급한다? 그럼 또 하나의 강남이 탄생할 것 같아요. 의미가 알겠습니다. 없죠. 그리고 사실 네. 올해 준공한 건물이 국회 본회의관 옆에 소통관이라고 해서 기자분들 기자실 있는 네.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거 올해 준공했는데 그걸 뜯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아주 가지 현실적인 않습니다. 예를. 네. 알겠습니다. 뉴스 로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MC 장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포함한 이른바 환자 안전 3법. 그런데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요. 왜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관련해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환자 안전 3법.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중에 하나는 CCTV에 네. 수술실에 네. CCTV를 설치해서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를 막자는 것과 그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좀 어렵고 네. 쉽게 재교부되는 것을 다른 면허와 비슷하게 좀 만드는 방식으로 좀 자격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네. 또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됐을 경우 이를 공개하자는 세 가지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을 아까 이제 환자 안전 3법이라고 부르셨지만 네. 어제 저희가 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2016년에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사망에 이른 고 권대희 씨 어머니 네. 이나금님께서 네네. 전화를 걸어와서 이거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니까 환자 보호법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환자 보호 3법 보호법.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를게요. 환자 보호법.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3법 처리를 위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몇 분이 참여하신 건가요? 어제 한 8분 넘게 당시 이제 국회 상임위 참석하시는 분 외에는 네네.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의가 안 돼서 혹은 의료계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기자회견까지 여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직전에 네네. 환자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전달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는 그 의지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밝히기 위해서 빨리 이 관련 법안들이 시임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 차례 이 관련 법들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법원 소위를 열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때 토론해보니 여야 간에 그렇게 큰 입장차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네. 뭐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 당론 차이가 있는 법안도 아니어서 네. 다시 논의하면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후에 논의 일정을 야당 측에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게 빨리 일정 잡아서 심의를 하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저도 뭐 기사를 읽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법이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 이 법안소위 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논란이 많을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 이제 김성주 의원께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다음 날짜 잡지도 못하고 끝났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제 뭐 국회라고 하는 곳은 네, 또 이제 법안을 심의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렇겠죠. 다른 네. 이해관계가 맞서기도 하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민주주의입니다. 입법 과정이고요. 당연히 논란이 있죠. 네. 그 논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논란을 국회라고 하는 입법장으로 끌어들여서 갑론을박 끝에 합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네. 논의 자체를 피해버리면 계속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야당에게 어떤 결론을 미리 예단하지 말고 아무튼 충분히 논의하자. 결론 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의료계 로비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이 법이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네,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통과가 안 됐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특정 이익 단체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또 주장을 충분히 듣되 판단은 국회의원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를 위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게 항상 저희 지론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을 저지른 의사 수가 2,800명이 넘습니다. 강력범죄. 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참 저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분야인데요. 네네.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뭐 회계사 등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구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의사 면허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면허가 살아있고 네. 그 형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좀 국민들의 감정에 좀 맞지 않다. 네네. 다른 직업과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균형을 맞춰주자 이런 게 사실 강병원 의원 등 4명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네. 의료인 면허 자격 관리 강화 법안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 예를 들어 CCTV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료계의 주장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말씀드린 이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 이런 의사들이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입장인가요?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핵심적으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한번 네. 국민의힘 관계자 한번 직접 물어봐주셨으면 네, 그것도 저희가 좋은 물어봐도 방법이고. 잘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지금 뭐 의료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합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도 이제 그 중에 한 당사자일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일선 의료계와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일부 아주 문제가 있는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매도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엄하게 네네.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단체 협회는 이런 법안이 나오면 항상 반대 의견을 내요. 네. 저는 그 좀 의협이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보호하고 변호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오히려 의사 선생님인데 대한 그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죽거나 뭐 불법 촬영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변호사, 법무사, 택시기사 뭐 허가 취소되고 일을 못 하는데 유독 의료진들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게 저같이 일반인들 입장에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의원님. 이 법안 소위가 지금 11명인가요?
예. 네, 그 가운데 6분이 민주당 의원 소속.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협의와 소통의 장이 국회긴 합니다만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법안 통과 일단 소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은 저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제 국회는 오랫동안 저는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국회가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해서 합의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인내력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라고 비판을 받으면 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 상당히 많이 좀 억울할 수도 억울하다. 네, 뭐 내부에서 논의되는 건 뭐 겉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겠죠. 어쨌든 그 인내심을 계속 발휘하시다 보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야당 측에 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걸 처리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국회는 계속 법안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게 저는 네.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네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좀 힘 있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법안이 통과될 차례입니다. 네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환자 보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힘써 주시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를 소개 좀 해드릴까요? 이승원 씨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828번님 문자 주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543번님 수능 감독 끝내고 감독하신 분이네요. 퇴근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물론 학생들이 더 힘들었겠지만요.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51번님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안 합니까? 아니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TBS 라디오로 빨리 들어오세요. 제 생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지 0301번님 대문 사진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그리고 앱 사진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항의 문자를 많이 주셔서 덕분에 예쁜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박지훈 그리고 썬킴 교수가 풀어놓는 라떼는 마리아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자원봉사하러 나왔다가 사당역에서 급하게 지금 학생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막 빨리 갔다 와서 최대한 안전하게 왔습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네, 대입 시험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측정하고 또 칸막이까지 설치해 치러진 일명 코로나 수능이 어쨌든 끝났습니다. 네, 지금쯤 시험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셨을 시간 같은데요. 7시가 좀 넘었죠? 오늘을 위해서 1년, 아니 수년 동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은 물론이고요. 수험생 뒷바라지 하느라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가슴 졸이셨던 학부모님, 그리고 순조로운 진행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던 수능 감독관님 그리고 의료진 분들, 또 새벽부터 교통 통제와 수험생 수송에
애쓴 여러 관계자 여러분까지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음악이 나올 줄이야. 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옛날 음악인데요. 이 음악 영화 한 20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듣기 싫은 젊은이들이 풍자와 해악을 담아서 신조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풍자 좀 했다고 옛날 얘기 포기할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실컷 말해보자. 우리는 들어줄 거야. 이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라떼는 말이야 코너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이셨는데요. 30시대 태어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썬킴 교수님 그리고 다행히 40 다행이죠 네, 아니죠? 유신입니다. 네, 예. 네, 여전히 40시대 태어난 우리 박지윤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왕이면 유신 전에 태어났다고 좀 말씀해주세요. 너무 30이니까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네, 30시대면 대체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네. 대한민국에 지하철이 없었어요. 오, 왜냐면 지하철이 없었구나. 서울 지하철 1호선 1구간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으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전차가 다니던 그런 어머나. 괜히 얘기했나? 저는 겨우 지하철을 봤네요. 겨우 봤습니다. 지하철을. 아니 방금 나온 거기 영웅본색 박민정만 영웅본색, 하더라도 영웅본색. 영웅본색 영웅본색. 진짜 이 얘기해도 예. 한 시간인데. 우리 또 박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이게. 좋아하죠. 네, 네. 그때 이 홍콩 그때 광동어를 따라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따라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무조건 중국어로 어미를 올린다고. 그다음에 성조로 육성조로 하면 홍콩어가 된다. 깐떨라 여여러러. 조절려냐, 조절려. 어미를 내라. 저희도 기억납니다. 예. 와, 이분들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두 분 계속 얘기 나누시고요. 네. 네. 끼어들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영웅부서 저도 제가 오빠가 둘이 있어요. 제가 막내고 그래서 이제 오빠들 막 무협지 싸놓고 네. 홍콩 영화 막 싸놓고 볼 그때 비디오 네. 비디오 막 그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정말 보는 정말 명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봤어요? 그때 느낌은 좀 덜 나더라고요. 영웅본색 1편이요? 2편인가 1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그때 느낌이 안 한번 나더라고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1편 보면은 영웅본색 제일 첫 장면에 네. 네. 주윤발이 쌍권처럼 쏘는 나오는 네.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거기 식당에서 네. 세 봤어요. 비디오를 스탑하면서 퍼스 몇 분을 쏘냐. 그게 베레타 11 권총이었는데 네. 700발이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 말이 안 되죠. 기관총도 아니고 기관총도 아니고. 700발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지. 세 보신 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세보고 진짜 한것 같아요. 700발 정도. 존경합니다. 나오고, 진짜로. 700발. 시간이 많았죠. 네. 토토맘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썬킴 교수님 알아보시고 이렇게 생기셨군요. 지금 마스크를 쓰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셨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라디오가 좀 아까운 얼굴이죠. 네, 뭐 라디오. 넘어가고, 네, 저도 라떼 세대입니다. 이렇게 토토맘이 보내주셨고요. 9294번님 큰 조카는 수능을 보고 남편은 수능 감독을 했어요. 와, 아하. 조카는 수능을 보고 남편은 감독. 어제부터 긴장이 된다던 남편 오늘 하루는 긴장하면서 힘들었던 하루 같아요. 모두들 수고했고요. 맛있는 맘 먹고 맛있는 저녁 먹고 힘내세요. 이렇게 오늘 샤브샤브까지 특식 준비하셨다고. 와. 오늘은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먹어도 충분히 됩니다. 예. 먹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첫 시간입니다. 추억을 제대로 좀 소환을 해볼 건데 이미 영웅본색에서 끝났어요. 네.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 얘기 나누기 전에 노래 잠깐 들어볼까요? 네,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하죠. 샤이닝 링딩동. 이 노래 아십니까? 링딩동이라는 노래는 알긴 아는데 네. 이게 왜 금지곡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왜요? 중독성.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뭔가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노래가 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음악 영어 그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내 입에서는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나오는 거지 이게요. 그게 문제예요. 핑계인 것 같아요 솔직히. 핑계 같아요 진짜. 핑계. 네. 근데 그 수능 금지곡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중독적이고 이 집중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해요. 저희는 뭐 사실은 음악 듣고 뭐 공부를 저는 잘 못해서. 에이. 왜 이러세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공부 잘 예전에 못해서. 공부할 때.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실은 음악 듣고 같이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금지곡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박지윤 변호사님께 네. 다시 이제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셨어요? 고3, 고2 뭐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음악을 거의 안 듣고 했어요. 음악은 그냥 음악대로 듣고 아, 라디오로 듣고. 멀티 안 되는. 예, 그거 들으면 그걸 따라 불러요. 영화 속에서 나 일어나 이승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음악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억나시겠어요?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빨간 바지에 청바지 입고 바랄까 생각하니 안돼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차마 따라 부르지 못하겠어요.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 정도 89년 90년 정도에 나왔던 윤신혜 씨의 노래였습니다. 맞아요. 되게 히트를 쳤는데 이 노래가 공부하세요라는 노래예요. 맞아요. 공부합시다. 그래서 맞죠? 선생님께서 네. 공부를 안 하면 같이 자자자 여러분 잠이 오죠? 다 같이 윤신혜 공부합시다. 합창 시작. 턱 꼬이고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니 자 이제 공부. 더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요거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70년대생 아닌가 생각이 그 이상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상입니다. 건강. 네, 예. 관절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80년대생들이 잘 몰라 이 노래. 그 딱 80 수능 금지 넘어가면. CF도 있어요. CF요? 어떤 그거 거죠? 뭐 조강지처가 좋더라. 그 라디오 들으면은 늘 먼 나오는 연료가 좋더라. 영어 듣기 평가했는데 조강지처가 계속. 그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이거 네. 제가 라디오를 늘 이렇게 비지로 깔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그 음악 정말 중독이에요. 그렇죠 조강지처. 저도 뭐 윤석열 따라합니다. 추미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강지처 조강지처가 나오고 막 좋다. 이러면은 사고 끝장이 잖아요. 끝장. 네. 와 정말 그 윤신의 윤수일 뭐 그 남매들 네 맞죠. 네 거기까지 이제 내려갈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학력고사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나이상은 한국에 있었으면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90학번이거든요. 네네. 그럼 근데 그 학력고사 전에 세대인데? 이제 그 도피 유학을 가가지고 도피유학. 그 학력고사 보기 싫어서 미국 갔더니 더 어려운 SAT를 봤는데 미국 가셨군요. 미국을 갔죠. 네네. 저는 SAT를 지금 수학 능력 시험 지금 있는 수학 능력 시험 네네. 첫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94년도. 94학년도 시험을 쳤고요. 그땐 두 번 쳤죠. 8월 달에 시험을 쳤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쳤던 기억이 있고 한여름에. 11월 16일 날 또 한 번 더 쳤어요. 날짜 기억하시는 두 번을 쳤는데 그 둘 중에 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 조절이 실패가 됐습니다. 네네.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제가 치고 나오는데 네. 그때는 EBS에서 이걸 채점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매기 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네네. 서울대 법학과를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점수 너무 잘 나와서. 잘 나와서 그래. 네네. 어머니 생각보다 너무 잘 쳤습니다. 네네. 말도 안 되게 잘 쳤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등교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만큼 올렸어요. 거의 다.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래서 2차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1차로 다 대학을 갔었어요. 그때 제 기억나는 게 네. 그 우리 또 박 변호사님이 그 수능 보실 때 90년도 중초반 94년도입니다. 94년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 과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소나타 자동차에 네. S가 다 때려져서 참. 오나타가 돼서 오나타. 왜냐하면 S 대학입니다. S 대학. 서울대 간다고. 예, 그래서 오나타가 엄청 많았어요. 다 오나타 그때는. 오나타. 예. S 다 떼가지고. S만 네. 떼가는 거예요. 떼가지고. 예, 맞습니다. 약간 진짜 부족처럼. S자를 들고 있으면 서울대학교를 서울대 간다. 갈 수 있다. 네. 근데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절도죄죠. 절도죄 구속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거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에 바로 남중 남고가 이제 있었죠. 한 지근거리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여학생 뭐 방석을 뭐 훔쳐가면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 학교에 도둑이 한번 들었었어요. 요 얘기는 수능은 네. 아닌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이런 이상한 소문. 네. 뭐가 있었죠? 여학생의 속옷을 입고 시험을 치면 입고 치면 합격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네. 고시촌에 돌아다니다가 빨래를 그냥 슬쩍 합니다. 그래서 제 진짜. 후배가 대학 네네. 후배가 걔가 그 속옷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 속옷을 입고 네. 몇몇 쳤겠죠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네.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거를 입고 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세요, 그걸? 지금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이제 처음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합격하긴 했습니다. 어머나. 그럼 근데 그게 맞는 너무 얘기네. 미신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신 말씀 하신 김에 그래서 저도 SAT를 미신. 미국에 봤을 때 네.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사회인데 그렇죠. 미국에도 뭐가 각국에서 온 애들이 다 미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별로. 나라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저랑 같이 이제 SAT를 본 이제 그 룸메이트가 이탈리아였는데 네. 이탈리아 그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메르다 이래요. 메르다. 네, 예. 메르다. 저는 그 메르다가 뭐 이탈리아로 파이팅인 줄 알고 네. 똑같이 메르다. 다 같이 우리 메르다. 했는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이제 이탈리아 말로 똥이란 말이에요. 의가. 욕 같은 오.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욕 같은 걸 해서 시험 잘 봐라. 아. 에이 부정 탄다고. 아하. 원래 또 안 좋은 말 한다고. 그렇죠. 네. 그걸 외치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응가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신금이 네. 아닌 미신 뭐 미역국 같은 거 안 먹는 거. 그렇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네, 그거 맞아요. 다 시켰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국수 이런 거 먹지 국수 안 말아라. 먹고. 혹시나 네.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머리 자르지 말라 이거.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 미신만 해도 정말 1시간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지금도 약간 아니. 고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학교 다닐 머리도 때도 네. 왠지 씻으면 그게 공부했던 게 날아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그런 미신을 조금 믿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치열하게 하셨군요. 어쨌든 잘하지도 못하면서 빵 먹지 말라고 빵점 맞는다고. 아, 그거는 그 빵점. 미국 같은데. 아니, 예. 요즘 친구들은 거기 시험 보기 전에 네. 두루마리 휴지를 한번 확 푼대요 이렇게요. 네. 잘 풀려라 이렇게. 오. 그것까지. 네. 네. 제가 방송 얘기를 꺼냈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일단 노래는 뭐 아까 공부 그 제목이 뭐예요?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 살짝 모르는 척 해봤고요. 네. 네. 그 점수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예. SAT 점수도 기억나세요? 혹시? SAT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영어가 800점, 수학이 800점, 합이 1600점이거든요. 네. 전 잘 나왔었죠. 잘 나왔어요. 네. 무사히에 합격한. 잘 일단은 들어갔죠. 일단은 들어가. 근데 저도 뭐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기억이 예, 점수 납니다. 예. 나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못 쳤군요. 네? 못 맞아요. 쳤- 맞아요. 망쳤어요. 제가 평소보다 한 20점 떨어져가지고 어. 집 밖으로 며칠간 안 나왔던 기억이 또 아픈 기억에 새록새록. 네. 네. 그 시험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감독님의 관상도 받다가 네. 뭐 옆에 애들 이제 분위기도 받다가 하는데 혹시 기억나는 뭐 시험날 분위기랄까? 뭐 전후도 괜찮고. 저는 네. 이거는 뭐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시험 전에 잠을 잘 못 자요. 긴장이 긴장돼서. 되니까. 근데 항상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일찍 자라. 그럼 맨날 3시간씩 누워 있다가 네.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험 치는데 조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공부하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시험 치러 가면 되는데 졸리면 자고. 항상 9시나 10시부터 잔다고 잠자리 피웠다가 결국 새벽 2시에 다시 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칠 때 졸거나 뭐 했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집중하고 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적으로 학력고사는 안 봤지만 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고2까지 계셨으니까. 고2까지 여기?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88년도 이제 올림픽을 할 때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때도 사람 탈았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 제가 고2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고해 이제 학력고사를 본 사람들 중에 그때 신문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시험장에서 학력고사 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컨닝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오. 컨닝을 이제 앞에 이제 친구 걸 이제 베끼고 있는데 네. 고개를 팍 숙이고 이제 누가 이제 등판이 이제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큰 소리로 툭툭 치면서 야 비키라고 나 대학 좀 가자고. 근데 그게 감독관이었던 거야. 어머나. 딱 걸려가지고 떨어졌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88년도에. 비키라고 앞에 감독관이 막으니까. 감독관이 막으니까 야, 안 보여. 나 대학 좀 갑시다. 신문의 날만 하네요. 진짜 당시에. 신문 날 일이네요. 신문 사회면 밑에 휴지통 이렇게. 그렇죠. 그 뭐 시험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너무 예민해지니까 특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수능 봤으니까 그때 뭐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옆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네, 고통스럽고 네. 내가 시험 망친 건 다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하는 이렇게 좀 틱 같은 게 있는 친구가 저는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개 더 틀렸어요. 확실합니까? 그건 좀 핑계 같긴 한데 영어 듣기 시험 같은 거 할 때 뭐 네. 비행기도 사실 안 뜨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렇게 다 아주 협조가 돼 있는데 일시정지. 비행기가 웬 말입니까?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몇 개를 놓쳤어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2개가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쓰일 때 네. 그 요즘 수능 보는 친구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돌고래 기법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돌고래 기법. 돌고래가 그 잠잘 때 뇌를 반반씩 쓰지 않습니까? 네네. 어허. 우뇌는 깨 있고 좌뇌는 자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돌고래는 가능하다. 왜냐면 돌고래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떠 있어야 되니까. 아하. 네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생각은 우뇌, 수능은 좌뇌 네. 어허. 이런 식으로 분리 돌고래처럼 한번 해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아, 안될 모르겠는데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돌고래까지 같은데? 등장.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뭐 시험 과정에서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쭉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네. 이제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집으로 곧장 왔었고요. 바로 갔어요. 아니 진짜요, 진짜. 네. 그리고 EBS 매겨야 되니까. 점수 매겨야 되니까. 점수 매기로 왔었고 어머니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전 잘 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잘 쳤으니까. 통닭 하나 시켜주세요. 아 통닭.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개 안 나 서울대 가게 생겼습니다. 통닭이 잘 몇 봐서. 마리고 더 시켜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썬킴 교수님은 그때 어쨌든 학력고사가 아니라 SAT 시험을 보셨는데 SAT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7번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그 제출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네.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88 올림픽 때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바로 제 위에 1년 2년 선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학력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집이 이제 부산이거든요, 고향이.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부산 이제 서면이라는 데 가면 이제 그 약간 알죠. 네. 네, 네. 거기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무도장의 이름은 다 88 나이트. 나이트클럽. 88 나이트. 나이트. 그다음에 그 웨이터 분들은 다 호돌이 뭐 호순이들. 돼지 엄마도 있고요. 돼지엄마도 뭐, 있고. 뭐 강호동, 뭐 박차 그때는 강호동 안 났다.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수능 학력고사 끝난 네. 그 선배들이 가가지고 앞에서 어떤 웨이터를 원하냐 거기서 떨면은 쫓겨난다. 무조건 아는 척을 해라. 네, 해가지고 호돌이를 얘기해라. 당시 올림픽 때문에 호돌이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곳곳에 그림도 많고. 저는 그때 중학생이긴 한데 저도 이제 대학 들어간 후에는 전 대구 출신이긴 한데 대구. 네. 나이트를 막 같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아요. 나이트 갈 수 보통 있죠. 시험 수능 끝나면 끝난 지난해 아니 대학교 가서 대학 가서. 대학 가서 네, 가서. 갔는데 똑같아요. 들어갔을 때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된다. 떨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네, 늘 아주 왔던 금방지게 맨날 왔던 것처럼 그때 연습했다니까요. 어느 웨이터를 원하십니까? 하면 호돌이요. 한 다음에 기다리면서 노래 불러야 돼요. 손에 손 잡고 핸디인 핸디 미치겠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능이라서 아주 대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야 이 코너 속 코너로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기사 꼭 있다. 첫 번째는 우리 헤드라인 보면 맨날 있잖아요. 경찰차 타고 겨우 입실한 지각생 속출. 뭐 이런.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 항상 있어요. 사실 이번에 수능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가서 경찰차를 타고 다른 고사장으로 간 거예요. 학생이. 잘못 알고요. 갔는데 시험지 배부 시간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을 경찰차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갔던 네. 경우 있고 저 기억나는 거는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 딱 많이. 안고 가면 맞아요. 또 그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또 손을 흔들어요. 앞에서 막 예. 환호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네네. 후배들이 박수 주면 뭐 늦게 온 주제에 손 흔들어요. 손 흔들고 그랬던 장면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유. 퀵서비스 타거든요. 퀵서비스. 네. 어떻습니까? 이 뭐 오늘도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나 분실해서 그렇죠. 그렇게 좀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썬킴 교수님들은 이제 그 기억나는 어떤 뭐 황당 일화 뭐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 뭐 외에도.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네. 어린 친구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사회생활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내가 수능 보는데 내일 이거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떡하나 하고 보여주시는 게 보청기더라고요. 보청기. 저 순간 당황해가지고 보청기 보청기 이거 전자기기인데 네. 알아보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면 그거 괜찮아요. 보청기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르신이 아주 안심하고 수능을 보시다고. 보청기와 나이가 혈당 측정기. 많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나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많으셨는데.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도 수능 그 95년에 봤기 네. 때문에 네 아날로그 시대죠. 그때도 그때도 전자기기를 못 뭐 가져가 있는 없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사실 들고 들어갈 만한 아니, 뭐 전자기기 갖고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삐삐도 지금 안 나갈 삐삐도 때였고 저희 때는 없었죠. 네. 그때는 뭐 있어도 전자시계 정도? 전자시계. 전자시계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말 죄송한 이거 진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 코너니까 자를 이제 가져가요. 자를 못 가져가니까 손가락에 자를 그립니다.
네. 이게 수능 시험에 아. 풀지를 못하면 이거 자로 돼가지고 자를 뭐 하시는데? 그냥 계속 문제 안 풀리면 계속 이렇게 재워도 보고 메센지를 해보고 하면 삼각함수 계속 이런 거. 공식을 넣다 보면 뭔가 0이나 1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학 푸실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좀 부정행위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쓰는데 귀엽네요. 이 네. 자를 이렇게 꺼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다들 손가락에 자를 꺼서 이렇게 지금도 볼펜으로 그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1mm씩 그리고 계세요. 1mm씩 그려서 예. 뭐 그런 좀 부정행위 다자라. 아닌 부정행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때 저희 때는요. 저 94학년도인데 네. 그때는 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뭐 네. 그런 통제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이어폰 가져갔다가 온몸에 갖고 있는 게 다 전자기기잖아요. 무조건. 요즘은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반입 이어폰 금지. 갖다가 시험 응시 못했던 지금 가져가시면 사례도 있어요. 1교시 전에 다 반납을 제출하셔야죠. 네. 어쨌든 보청기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부정행위 그 자를 이제 어설프게 그려갔던 그 과거 속내를 또 털어놓으셨는데 네. 말씀하시니까 뭐 여러 사건들 많아요. 뭐 명문대생 대리시험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대신 쳐준 거예요. 네, 실제 그런 일이 예, 그래서 그 발생했죠. 발각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합격이 취소됐던 사건도 있고 이거는 뭐 또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하세요. 네.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기억나요, 그 쌍둥이들이 네. 동시에 입학한 게 아니고 1년 일찍 입학하고 1년 늦게 입학했는데 대신 쳐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성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요. 얼굴은 똑같은데 네. 성적 한 명이 뛰어나야지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둘 다 뭐 거의 그나물의 그 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를 못 봤다고 똑같은 대학에 둘이 들어갔어요 결국. 우리 박근혜 사도 잘 아시겠지만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증이 지금같이 딱 코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네. 그러니까 종이를 양옆으로 코팅을 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저는 저게 절대 과감은 안 했는데 네. 칼 가지고 네. 카타칼로 살살살살 중간에 그으면은 벌어져 이게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 있는 사진만 갖다 끼면은 이 신분 조작이 가능했었어요 그때요. 네. 거기다가 네. 얼굴이 애들이 다 이제 저기 비슷비슷- 스포츠 머리를 네.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 사진만 봐서. 저는 절대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대리 응시했다. 이런 실제로는 명문대학교는 대리 응시했다가 이거 합격 취소된 사례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걸려가지고. 네. 정말 영웅 본색 나올 때부터 알았는데요. 네. 시간 모자랄 줄 알았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끝났어요? 벌써 이미 뭐야? 넘쳤어요. 네. 이제 막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8시까지 하시죠 그냥. 그냥 쭉쭉 하죠 그냥. 8271번님이 박지윤 변호사 김쌤 이주업 찬성 일세 오늘 개그맨 특집인가요? 오늘 개그맨이요? 네, 깐종 마늘님 대환장 파티. 4867번님 내일 기사 나오겠습니다. 박지윤 컴마 엄마 속옷 입고 변호사 돼. 제목 하나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라떼는 말이야 네. 첫 코너였고요. 정말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썬킴 교수 그리고 박지윤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는 2019년 5월 기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30년 뒤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를 실존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적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보적 개념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환경적 위험 요인은 결국 핵전쟁에 버금갈 만한 일로 비화되며 안보적 요인이 매우 커지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기후 난민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열대지역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내몰릴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드넓은 국경으로 난민들의 유입은 막기 어려울 지경이 되고 수천만에서 수억 명의 인류가 타국으로 유입된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국내 난민감시센터에 따르면 2018년 총 2,800만 명의 난민 중 기후변화 요인으로 난민이 된 수는 61%에 달하는 1,7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영토와 자원 등을 빼앗기 위해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까요?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는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독일에 계시는 여러분, 한국의 피해자 이영수입니다. 독일의 소녀상을 철거를 할 적에 너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해주신 독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지난 10월이었죠.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를린 지역 의회가요,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녀상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 협의회 한정화 대표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지금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베를린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 코리아 협의회라는 그 이름을 요즘 참 많이 듣게 됐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1990년도부터 한국을 그리고 한반도를 독일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든 작업을 독일어로 하면서 독일 시민들과 한인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소녀상 문제로 이제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하고 함께 가능하면 한국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역사 문제를 많이 다루시나요? 네, 역사 문제도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한국의 특히 시민 사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독일에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는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현지 의회에서 이 평화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결의안 이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소녀상이 이제 설치되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20년 8월 14일,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한 날을 기림하기 위해서 8월 14일에 세우려고 했는데 도로공사가 생겨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9월 28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6주를 연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밑에 구청은 코리아 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구의회와 함께 영구적 설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네. 참석 의원이 31명이었고 그 가운데 24명이 찬성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표를 던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결과를요? 네, 결과는 굉장히 정말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를린 구의회에서 가장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당들이 함께 연정을 해서 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베를린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당 의원들이니까 베를린 시민의 의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 그간 소녀상 설치를 주도해 오셨잖아요. 굴곡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네, 일본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외교적인 압력을 넣었었나요? 네, 저희가 독일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고 한국의 이제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거를 이제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일본 대사관이 모든 당 의원들과 그 구의원들과 또 연방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전달한다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같은 경우에서 뭐 저희가 북한의 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와서 물어봤더니 일본 대사관에서 그렇게 잘못 전달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한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82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다 모든 의원들이 압박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베를린 시 차원에서 혹은 뭐 미테구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일본의 어떤 정치인들이 압력을 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해서요. 어느 정도 압력이었는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일본의 관방장관 뭐 일본을 대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소녀상의 빠른 철거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일본 쪽에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지는 모르지만 현지에서는 이 소녀상이나 기념비를 관리하는 것은 구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방 차원에서 아무리 압력을 가하더라도 독일은 지방자치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압력을 넣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그래서 더 구의원들이 본인들의 그런 자율성을 보이기 위해서 독일의 그런 특유한 연방 정권과 그다음에 지역 정권의 그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직접 주한 독일 대사관을 찾아가기도 했었죠.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영상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네. 한 대표님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활동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지금 소녀상에 접목이 돼 있지만 집중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들은 생존자 할머니들이시고요. 그리고 처음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때 필리핀의 생존자 할머니께서도 비디오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그 한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 한국 분들, 뭐 코리아 협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 베를린 현지 시민 단체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베를린의 그 동포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한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단체에서는 주변에 소녀상 부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 단체, 여성 단체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이번에 11월 25일 세계 성추방의 날에 시위도 주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오마스 게겐 레히트라고 이미 한국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극우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할머니들도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의회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할 때도 오마스 게겐 레이스가 앞장을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회 신고를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독일 사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던졌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될 때도 오마스 게겐 레이스가 같이 해준 것도 굉장히 큰 발언의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정기적으로도 모이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독일 현지 분들이 많이 모이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의안이 채택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는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태. 앞으로 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까지 어떤 뭐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도시 공간에 세우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법적인 지금 구속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밑에 구청에서 이제 법적인 조형물을 세우고자 했을 때 구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또 세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조항에서
만약에 미트구청하고 코리아 협의회만 타협을 하라고 했으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미트구청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인가를 토론을 할 때 네. 아마도 미트구청 구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영구 존치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한정화 독일 코리아 협의회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지구를 후손들에게 빌려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빌린 물건은 깨끗이 또 아껴 쓰고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시간 마련했어요. 이름은 구해줘 지구 코너입니다. 네, 첫 시간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전의찬 책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구 어떤 아우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이상기후 문제 다들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교수님께서는 국내 기후변화 연구 1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분야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예. 뭐 1세대고 현세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네. 대학 졸업하고 우연히 들어간 회사가 발전소 설계하는 회사였습니다. 네네. 근데 발전소는 지금도 온실가스 전체 한 40% 배출할 정도로 가장 많이 그런 배출하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 교수가 됐는데 2003년인가요? 정부에서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이라고 네. 기후변화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공모를 해갖고 제가 거기에 이제 응모해서 지금까지 17년 정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2003년이요? 3년부터. 네. 그래서 제일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고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는 사실 벌써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잘 몰랐고. 처음에는 사실은. 저만 해도. 네. 예. 아마 지금도 국민들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사진들 요즘 뭐 다큐멘터리나 뭐 교양 프로그램 보면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지구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92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채택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아우성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IPCC가 2014년에 그 평가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한 600명의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600여 명의. 600여 명. 그때 보니까 한 10년 동안에 북반구 빙하가 4% 정도 감소했다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는 100년이면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40%의 북극 빙하가 사라지는 거죠. 또 해수면 상승도 그때는 100년에 한 20cm 정도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cm? 해수면. 그 북반구 빙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물범들이 쉬는 곳이고 북극곰들이 사냥하는 곳이에요. 먹고 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곰도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예. 그 뭐 물범을 사냥할 수 없어 사냥터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근래에는 이제 아시겠습니다. 금년 1월 26일 날 제가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한강이 얼지 않은 거예요. 그 1월 달에 한강이 얼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어려운 일이었죠. 1950년 60년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한강에서 톱으로 얼음을 잘라서 팔았어요. 예전에 자료 사진에서 봤습니다. 60년대 정도 되니까 우리가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온 국민 스포츠로 남녀노소 다 거기서 이렇게 타고 있었고 제가 2010년에 사진 찍었더니
한강이 얼음은 얼었는데 아주 얇게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네. 근데 금년에 우연히 제가 찍은 네. 1월 26일 날 오후 3시는 11.9도의 그런 온도를 나타냈고 한강이 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우리는 이제 네. 기후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굉장히 뚜렷한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남의 국민들의 얘기처럼 인식은 남의 일처럼 하는 게 많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년 지나면 북극의 빙하가 보수적으로 봐도 한 40%가 없어지고 예, 거기 예.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이제 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 예. 그 영향이 또 우리한테도 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기후 변화 속도가 예전에 그 한 20-30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까? 예.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킬링 커브라고 해서 1958년부터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섬에서는 CO2 농도를 계속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해도 쉬지 않고 이 CO2 농도 지속적으로 마치 직선을 그은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서 네. 저는 참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네. 2100년에는 지금보다 4.8도까지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4.8도? 예측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도씩 올라간 걸 갖고 좀 많은 기상재해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2100년경에는 4.8도씨. 또 해수위가 지금 20cm 아까 올라갔다고 했는데 대략 네. 그것이 거의 1m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요. 무섭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빌려 쓰는 지구를 다시 돌려줘야 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우리 후손들이 살 수도 없는 정도로 그때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생깁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후 변화 이제 문제점 항상 지적될 때 이 탄소 배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탄소 배출 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네. 네. 지금 저기 탄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탄소는 우리가 이게 검댕이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네. 연필심도 탄소예요. 네. 정확히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네, 그냥 죄송합니다. 영어로 카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탄소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네. CO2 배출은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을 쓸 때 화석연료의 한 60에서 80, 90% 정도 탄소거든요. 네, 네. 그것이 연소될 때 CO2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되는데 네.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1위인데 10위가 캐나다고 우리가 11위인데 캐나다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1000분의 5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 3위는 어느 나라? 1, 2, 3위는 1위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네. 2위는 미국이고 3위는 러시아고 러시아군요. 인도네. 인도. 인도. 3위가 인도입니다마는 온실가스에서 중요한 건 지금 배출하는 건 못지않게 네. 과거에 배출한 것.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쌓이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보다도 4배나 많을 정도고 네. 우리나라도 22번째 정도 우린 조금 이제 경제 성장이 늦게 시작됐기 네, 때문에 네. 그래도 한 22번째 정도 갈 정도로 많은 양을 좀 배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나 과거에 뭐 파리 협정 그 2015년에 합의했던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을 쭉 기사를 보면은 중국이나 소위 말하는 개도국이라고 불리는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서 아니 선진국 당신들은 이산화탄소 그렇게 엄청나게 배출시켜 놓고 경제 성장 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네. 이제 우리 좀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우리한테 그 블레임을 하느냐, 네. 비난하느냐 이 논리도 사실은 그들 입장으로 빙의를 잠시 해보면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기후변화 총회에 가면 네. 그러한 거로 악유가 많이 벌어져요. 차이나 77국가 그룹이 있는데 차이나를 중국을 가장 앞세워서 77개의 개도국들이 같이 뭉쳐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협의체가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협의체고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 점 때문에 너희들은 경제 성장할 때 실컷 배출해 놓고 우리가 이제 살만하고 또는 살아야 되고 네. 또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서 부득이하게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이 왜 막는가. 그런 이제 악유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그냥 우리말로는 공통의 문제고 공통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책임은 우리가 더 많다. 선진국이 그렇게 자인하는 것으로부터 기후변화 협상이 또는 파리 협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인정해서 선진국이 돈도 더 많이 내고 기술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기후변화 협상이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15년에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였죠. 그때 예.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그냥 그게 뭐 페리스 어그리먼트 그 이름이 되게 간단하던데요. 네. 네, 파리 그래서 협약인가요? 정확하게는 네.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파리 협정 이렇게 파리 보시면 협정, 되겠고, 파리 협정이라고 부르면 되겠는군요. 15년에 채택되고 16년에 발효됐어요. 아, 네네. 교토 정사라고 잘 알려진 것은 97년에 채택되고 2005년에 발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다는 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인식이. 같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바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이 기후 방화범이다 이렇게 네. 맹공을 이제 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뭐 인수위 그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네.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조치를 좀 제대로 취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이 부통령을 하셨고 네. 파리 협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오바마 미국 정부하고 네, 맞습니다. 그 중국 정부였습니다. 네. G1,2가 같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네. 다시 이제 민주당 정부로 들어오면서 원래 트럼프가 탈퇴한다고 했지만 아직 탈퇴되지 않았어요. 파리 협정은 3년의 유예 기간 플러스 1년의 이제 그 탈퇴가 진행되는 기간이 있는데 네, 네. 트럼프가 탈퇴한다고 해서 탈퇴가 되는 날 다시 바이든이 가입하게 될 거예요. 유예 기간이 3년이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 아닙니까, 네네. 미국이? 그래서 탈퇴하자마자 가입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모 정규회사의 주가가 바이든이 당선돼도 확정되는 그 3일하고 5일 사이에 10%가 올랐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주식을 좀 샀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또 주식의 안타까움. 네. 가장 민감한 곳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이틀 사이에 10% 튀었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뭐 바이든 이제 앞으로 펼쳐질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 얘기하고 있고 기후 변화를 세트로 얘기하는 이유가 네. 사실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파괴하면서 동물들의 서식지는 없어지고 인간의 네. 인구는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 창고라고 여러 가지고 좀 상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만평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도가 바닷가에 막 몰려오는데 상당히 크게 보이는 파도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었어요. 네. 그 뒤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가 기후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면은 인류의 번성이라든가 인류의 사는 것이 확대되면서 야생동물하고 접점이 굉장히 좁아지고 많이 부딪혀지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면역 체계에 없던 그런 미생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팬데믹이 생긴다고도 봐야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그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말씀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10,000년 전, 20,000년 전에 빙하에 이제 얼려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다시 우리 인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해서 또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탄소 중립 예. 선언을 했어요. 2050년 탄소 예. 중립. 그런데요. 탄소 중립 말이 어려워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굉장히 큰 선언하신 거거든요. 네. 좀 아까워요. 이것이 좀 더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는데. 너무 붙였군요. 탄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예요. CO2고요. 네. 중립은 뉴트럴이잖아요. 네네. 그 배출과 흡수의 중간인데 사실은 배출된 양들이 다른 뭐 예를 들면 수피라든가 다른 어떤 CCS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 흡수된다고 봐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넷제로, 네. 순배출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군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 네, 그냥 예, 이렇게 플러스 생각하면. 마이너스 제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선언하셨는데 요즘 조금 다른 이슈 때문에 맞아요. 묻혔어요. 그래서 네. 이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은
탄소 중립만 갖고도 한번 이런 데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자세한 뭐 실행 방안이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도대체 어떤 선언이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제가 여쭤보겠고요. 또 하나 뭐 기후 변화 얘기하고 환경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미세먼지. 네. 이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잘못이 크네 적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이 미세먼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관련 모든 법을 갖고 있는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있고요. 수도권 대기특별법도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등이 있고 조직도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환경부에 물론 큰 조직들이 있고요. 대기정책국, 기후변화정책국과 같은 반기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있고요. 조직이나 법적인 체계에서는 최고 수준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한 25%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세종대 전의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두 사람은 같지만 여운이 아직 이어집니다. 경안천님 문자 주셨고요. 아까 한정환 대표 인터뷰 듣고 독일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0295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경안천님 아까 제가 문자를 소개하다가 말았는데 76년도에 지방에서 서울도 올라가서 예비고사를 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차가운 우유로 빵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 주셨습니다. 네,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